이건숙 소설가의 단편 소설 아내의 스마일. 나는 요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초상화 모나리자로 인해 내 인생 큰 걸림돌에 걸려있다. 이마가 넓은 부처처럼 너부죽한 얼굴에 서린 모나리자의 미소에 반해 결혼한 아내가 똥꼬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독박 간병이 힘들지? 이제 그만하고 다른 병도를 알아보자. 이런 내 말에도 꿈쩍하지 않고 벽을 향해 나를 등지고 누운 아내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어깨를 들먹이는 것이 아무래도 오늘 큰 사건이 터졌던 모양이다. 이런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간병은 당신까지 망가지게 하는 걸 몰랐어. 이런 내 말에 아내는 발딱 일어나서 날카롭게 울부짖었다. 어떻게 친아들이 어머니를 양로보호시설에 넣으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전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주객이 전도되었지 피가 통하는 아들이 시설에 자기 어머니를 맡기자고 하는 걸 며느리가 싫다니 이건 아내가 괴망을 떠는 것일까?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일반적으로 아내가 시어머니를 강제로 시설에 넣고 손을 털어버리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아내는 조금 기력을 차리자 어머니 방으로 가서 통하지도 않는 대화를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 어머니, 그렇게 엎드려 개구리처럼 웅크리고 누워있지 말고 천장을 향해 반듯하게 누우세요. 제발 정신을 차리고 잘 보세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천장에 매달려 나를 물려고 혀를 날름거리는 독사들이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니? 잘 봐라. 어제는 2마리였는데 오늘은 5마리로 늘었다. 제가 뱀들을 마대에 잡아넣어 버렸잖아요. 아내가 어머니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신경질을 눌러가며 다정하게 다독이고 있었다. 그래도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발발 떨면서 어머니는 몸을 새우처럼 휘고 벽을 향해 누워버린다. 나는 이런 두 사람의 짓거리를 지켜보다가 한숨을 삼키면서 아내의 등을 다독였다. 환시야, 아마 환청도 들릴걸? 병이 심해졌으니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 한계에 이른 거야. 당신보다 내가 힘들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일생 함께 살던 눈을 시설에 맡긴다는 것 나도 못할 짓이지만 이 집안의 가장으로 내가 결정한 것이니 내일 어머니를 치매 전문 요양시설에 보내자. 내 말의 뜻을 피부로라도 감지했는지 갑자기 몸을 떨던 어머니는 조용히 사지를 펴고 꼼짝 않고 우리 부부의 눈치를 살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락했던 내 가정에 이런 풍파가 일어난 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진행된 것을 식구들 모두 자신들의 일에만 깊숙이 빠져 무관심했던 탓이다. 중학교 교사인 아내와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이 홀로 살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자는 아내의 간청으로 합설하여 함께 살게 되었다. 처음에 어머니는 완강히 거절했다. 요즘 핵가정 시대라 절대 그럴 수 없으니 낮에만 가서 돌봐주겠다고 가까운 곳에 방을 얻으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렇게 어머니는 한사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사는 걸 거부했었다. 그런데 3년 연년생으로 손자들을 3이나 낳았으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우리 집에 거할 수밖에 없었다. 직업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수류탄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복자로 태어난 나를 어머니는 혼자 길러내고 결혼시킨 뒤에 낙향을 했는데 손자들을 3이나 기르느라고 허리 펼 날이 없었다. 가정 살림과 육아를 맡긴 것을
미안해하는 아내에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고 늘 다정하게 며느리를 다독여 주었다. 내가 아이들 다 기르고 살림해 줄 터이니 너는 밖에 나가 마음껏 활개치고 살아라. 여자라고 집에 갇혀 내 꿈을 꺾지 마라. 내가 집안일과 육아는 다 해줄 테니 넌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녀라. 난 이 집에서 날마다 이 생활에 아주 감사하며 행복하단다. 그래도 아내가 미안해서 쭈뼛거리면 어머니는 아내를 껴안고 이렇게 말했다. 죽으면 땅에 묻혀 썩어버릴 뭉뚱이를 아껴서 무엇하겠니? 여생 외롭지 않게 아들, 며느리, 손자들 곁에서 살 수 있으니 나는 참말 복을 많이 받은 노인이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은 25년 동안 한결같았다. 저녁에도 어머님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아내는 편안히 식사를 하고 생활비만 내주었지 정말로 밖에서 마음껏 일을 해서 50대의 나이에 교감이 되었고 이제 교장이 되려고 더욱 집안일은 뒤로 하고 밖으로만 나돌았다. 심지어 빨리 진급하기 위해 3년간 교사가 없는 섬마을 근무를 자청자원해서 가버린 아내의 빈 자리를 어머니는 꿋꿋하게 지키며 3명의 손자를 건강하게 잘 키워냈다. 그런 헌신으로 손자들은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삐뚤어 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었다. 이제 돌이켜보니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내면 생활이나 변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셈이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잘해서 수시로 철따라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들을 사 나르고 금반지에 금목걸이, 금팔찌에 옥반지 등등 어디라도 여행을 다녀오면 어머니 선물을 꼭 챙긴 걸로 모두 만족하고 지냈다. 다른 가정에선 시어머니 문제로 비틀거려도 이렇게 손자들과 가정사를 잘 해내는 어머니로 인해 우리 가정은 항상 평온하고 조용 잔잔한 행복과 평안이 넘쳐서 마치 천국에 사는 것처럼 즐거웠다. 그런 어머니가 5년 전 갑자기 우리 부부와 3명의 손자와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요청을 했다. 이제 막내가 대학에 들어갔으니 나도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구나.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좀 써다오. 내 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주면 좋겠다. 이런 류의 요구를 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아내는 흔쾌하게 머리를 끄덕이며 애교스럽게 말했다. 그렇잖아도 어머니 침대를 요즘 유행하는 옥돌 침대로 바꿔서 온돌처럼 따뜻하게 생활하시도록 해드리려고 했어요. 거기 맞게 이불도 새로 사드릴게요. 며느리의 흔쾌한 응답에 어머니는 기분이 들떠서 어린아이처럼 흥분했다. 이불이랑 가구들 몽땅 내가 따라다니면서 골라도 되겠니? 그럼요. 어머니 취향대로 무엇이나 다 사드릴게요. 이제 침대랑 침구를 바꾸면 돌아가실 때까지 쓸 것이니 어머님이 고르는 것이 당연하지요. 다음 날이 마침 휴일이라 어머니와 아내는 침대와 이불을 사러 외출했다. 문제는 그 밤에 아내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서 심각성을 인지했다.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요. 오늘 이불 가게에 가서 이불을 고르는데 애를 먹었어요. 오리털 이불을 싫다고 하고 누빈 이불이나 푹신한 솜이불도 머리를 흔들어요. 글쎄 무지개색의 원색적인 화려한 색을 골라달래요. 나는 아내의 호들갑에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하긴 우리 집안에 아들만 셋이고 나도 남자지 당신 하나 여자인데 살림을 뱅개치고 밖으로만 나돌았으니 집안의 모든 색이 칙칙하고 우물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자 아내는 질린 표정으로 그게 아니라고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원앙 금침을 원한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광명 전통시장으로 해서 나중엔 동대문 종합시장까지 갔어요. 거기서 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이불을 주문했는데 주문 받는 분이나 내가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조금 호기심이 동한 나도 아내의 입을 주시했다. 워낙 아내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다. 내가 아내를 택한 것도 모나리자처럼 신비한 웃음을 살짝 흘릴 뿐 입술을 앙다물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반해서 죽자고 따라다녀 결혼한 터였다. 그런 아내가 말이 술술 마구 터져나왔다. 은빛 바탕에 나비와 봉황색 그리고 모란꽃을 수놓은 화려한 이불을 손수 종이 위에 그려가면서 주문하더라고요. 칠순을 넘긴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불점에서는 모두 의아해서 요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불 깃은 진노란색으로 대고 베개는 2개를 하나는 초록색, 다른 하나는 빨간색으로 맞췄어요. 잘했네. 우리 집안의 어머니가 고른 이불색으로 인해 꽃밭이 되겠군 그래. 나는 아내의 터진 입을 무시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아내는 답답한지 다시 떠들기 시작했다. 그걸로 끝났으면 제가 이렇게 놀라지 않아요. 전기 스탠드를 사시겠다고 해서 5만 종류의 전등을 파는 엄청 큰 상점으로 모시고 갔더니 요즘 10대들도 피하는 유치한 조각이 새겨진 호화로운 전기 스탠드를 골랐어요. 전등 갓에 선녀들이 날아다니는 무늬가 새겨져 있고 전기 스탠드에는 곱게 단장한 신부와 신랑이 서로 껴안고 있는데 모두 전통 혼례 복장이라 이건 외국인들이 사가는 물건으로 알려진 그런 거였어요. 게다가 전통 혼례식 복장을 한 신랑 신부가 나란히 서 있는 목각 인형도 샀어요. 칠순 중턱에 이른 노인의 방을 완전히 시골스러운 유치한 신혼부부 방으로 꾸미니 이게 말이 되나요? 옛날 이불인 원앙 금침에 전통 디자인이 담긴 인형이나 전기 스탠드를 사는 것은 아내도 한국 정치를 느낄 수 있어 외로웠던 마음에 그러는 것이니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나는 아내를 따독거려 주었다. 문제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방을 전부 꾸미고 밤에는 희미한 분홍빛 전기알을 켜놓는 바람에 식구들이 헷갈렸다. 어머니의 침실은 마치 혼례식을 치른 신부 신랑이 들 신혼방 같아서 청년이 된 3명의 손자들 웃음소리가 그치지를 않았다. 특히 막내 손자는 할머니의 젖을 얼마나 빨아댔는지 젖이 다 나왔다고 할 정도로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매일 밤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놀려대는 바람에 집안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하루는 막내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 서재로 가만히 들어와서 내 눈치를 살폈다. 아무래도 할머니가 이상해요. 왜? 방을 옛날 신방으로 꾸며놔서 그러니? 아니요. 할머니 말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무슨 말을 하는데? 밤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찾아온다고 해요. 정확히는 자정에 들어와서 함께 누웠다가 시계가 새벽 5시를 치면 가신대요. 막내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잠깐 당황했다. 밤마다 그래서 술집에서나 켜는 연분홍빛이 감도는 전기를 켜놓고 그런단 말인가. 할머니가 농담하시는 걸 너 믿고 있니? 아마도 신혼밤을 지내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렇게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셋이 다 커서 대학으로 가버리니 집에 혼자 남아 심심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마구 어떤 때는 덤비면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막내는 주위를 살피면서 내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너희들만 청춘이 있냐?
나도 청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나이에 청춘을 느끼는 건 좋은데 돌아가셔서 백골이 된 할아버지가 찾아온다고 하는 건 좀 그래요. 그렇죠, 아버지. 나는 대답을 못하고 벙벙한 표정을 지으며 막내 얼굴만 응시했다. 할아버지가 매일 밤 자정에 살짝 할머니에게 들어와서 재미있게 속닥이고 신혼부부처럼 껴안고 자다가 간다는데 그걸 왜 믿지를 못하느냐고 나에게 마구 역정을 내셔요. 나도 황당한 마음을 누르면서 말을 아끼자 막내는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해서 제가 할머니를 혼내키려고 밤중에 들어가려고 하니 글쎄 방문을 잠가놨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해요. 아무래도 신경정신과나 정신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막내의 충고에도 나는 그냥 젊은 시절을 그리워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하나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다. 내가 좀 더 어머니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면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인 경도 행동장애로 비정상적인 행동장애를 일으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중요한 단서를 그냥 무시하고 놓친 셈이다. 서양화를 전공하는 고등학교 친구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데 동행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다. 마침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된 뒤 보름간 시간대가 맞아 따라 나섰다. 친구는 연대별로 그림을 구분하여 걸어놓은 방들은 그냥 쓱 둘러보고는 유별나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초상화 앞에서는 몇 시간이고 서서 움직이지를 않더니 몇 발자국 옆으로 이동하여 흘겨보기도 하고 눈을 가늘게 뜨고 그림을 오랫동안 노려보기도 했다. 사실 나는 그 그림을 처음 대하고는 이상하게도 남자에게 가발을 씌워놓았다는 생각이 확 들었다. 엄청나게 밀려드는 관람객들 사이에 끼어서서 나는 별로 그 그림에 흥미가 없었다. 눈썹이 없는 여자의 얼굴이 첫눈에 잡혀서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이마가 너무 넓어서 얼굴 밸런스가 맞지를 않았고 우는 듯 웃지 않는 듯한 미소가 생경스럽게 다가왔다. 친구가 그 방을 떠나지 않고 모나리자 초상에 홀려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나도 그의 곁에 서서 그림을 봤다.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여자의 미소는 비대칭 미소로 보였다. 오른쪽 입모양에는 진짜 미소가 아닌 가짜 미소를 띠고 있고 왼쪽만 겨우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입술을 앙다문 꼴이 혹시 앞니가 빠져서 그러나 싶은 마음도 들었다. 아침에 들어가서 폐관할 적에 모나리자 방을 나서는 친구에게 나는 기분이 상할 말을 던졌다. 이 초상화가 뭐가 좋아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버글버글 밀려가고 밀려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넌 어쩌자고 하루 종일 그 방에 그러고 있니? 난 지루해서 다리 아파 죽겠다. 아무리 봐도 대작이야. 보통 사람에게는 이 초상화가 마음 상태에 따라 슬프게도 보이고 기쁘게도 보일 수 있어. 어떤 때는 무섭게 보일 정도로 무표정하게 느껴지거든. 인체 구조를 연구한 과학자이기도 한 다빈치다운 그림이야. 세기의 명화 모나리자 초상화의 얼굴에 101가지의 미소가 혼합으로 담겨 있다고 어느 평론가가 말했다고 할 정도다. 친구는 루브르 박물관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방에 들어갔다. 간밤에 그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이 많았다. 다빈치는 화가학, 과학자, 발명가, 조각가, 건축가, 해부학자, 작곡가, 시인이라면서 창작은 그런 경지에서 해야 된다고 지절되었다. 그래서인지 모나리자 전시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미소를 감지했다. 세상의 모든 감정을 감추고 있는 특이한 미소를 보게 된 셈이다.
내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친구와 함께 다녀온 루브르 박물관에서 머리에 각인된 모나리자의 신비스러운 미소를, 대학 동기인 아내를 만났을 적에 그녀의 얼굴에서 읽었다. 커피점에서 만난 아내는 모나리자의 미소를 삼키면서 내내 입이 무거웠다. 말이 없으니 점점 신비하게 느껴져서 나는 그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친구를 따라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만난 모나리자의 초상화가 나를 이런 아내를 선택하게 한 셈이다. 그녀의 미소는 결혼 생활 26년 동안 여러 가지로 변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그런 신비한 미소는 사라지고 삶의 굴레에서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덤덤해진 상태였다. 이젠 마치 오누이처럼 아내의 얼굴은 매력이 없어지고 그저 밥맛인 표정이 되었다. 어머님의 신혼방 사건 6년이 지나서야 어머니의 병은 중증 루이소체 치매라는 병명을 확실하게 받았다. 이건 루이소체를 동반한 파킨슨병 치매로 근육이 뻣뻣해지고 몸 동작이 둔해져서 어머니는 발을 질질 끌면서 걷는다. 오랫동안 한 공간을 멍청하게 뚫어지도록 응시하다가 다가간 막내 손자에게 폭력을 가해서 집안이 소란하기도 했다. 환시가 심해서 이상한 동물이 나타나는데 주로 뱀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아마도 어머니가 태어난 곳이요 내가 태어난 곳이 산골 마을로 뱀이 많아 뱀골로 알려진 탓에 뱀이 괴물로 등장하는 모양이다. 평형 감각이 없어 자주 넘어지니 누가 옆에 꼭 붙어 다니며 지켜주고 돌보지 않으면 혼자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다. 아내와 나는 인터넷을 통해 치매에 관한 연구를 매일 치열하게 벌였다. 아내는 부엌에서 치매에 좋다는 호두, 연어, 녹차, 청국장, 메밀 등의 식단을 매일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 돌보려고 애를 쓰더니 드디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통고를 했다. 당신 곧 교장으로 승진할 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니로 인해 당신의 생을 포기하는 걸 나는 절대 반대야. 몇 년 안에 당신이 그렇게도 소망하던 교장에 오를 터인데 어떻게 그걸 포기하려고 그래? 어머니도 당신 퇴직을 원치 않으실 거야. 그냥 간병인 두고 당신은 직장에 계속 나갔으면 해. 그래도 아내는 울기만 했다. 그 밤 우리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에 빠져들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인 메타버스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에 진입하여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보낸 지난 날들은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가. 코로나19가 비대면 혁명을 일으켰고 지금 우리 사회는 팬데믹을 안고 메타버스로 알게 모르게 이미 깊숙이 들어와 버린 상태에서 아내가 퇴직을 하면 어쩌란 말인가. 이제 우리 곁에는 물질적인 지구와 함께 디지털 지구인 메타버스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다. 역사상 이런 시대는 없었다. 물론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인 물리적 지구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크게 매력적이며 편리하지만 인류가 가야 할 궁극적인 낙원은 아니다. 이제 인류는 두 세계를 공유해야 살 수가 있다. 그런 판에 지금 아내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인 메타버스에서 빠져나와 어머니를 돌보는 물리적 세상으로 자리를 바꾸려고 한다. 어머님이 몇 년 안에 돌아가신다 해도 다시 복직도 어렵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메타버스의 물결에 합류하려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이는 경기에 뛰어드는 꼴이니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앞으로 이 지구를 지배할 메타버스 세상은
친구도 없이 들판을 헤매는 늑대나 독사처럼 성품이 변하고 모든 사람들은 달팽이처럼 자신만의 세상에 숨어 들어가서 외롭고 불행해질 것이 뻔하다. 점점 사람들은 더 소외되고 인간관계가 힘들어 외톨이로 사는 풍조가 일 것이지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성경 구절은 만고의 진리일 터이다. 하지만 이런 급변의 시대에 절대로 아내의 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 마음은 확고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퇴직하기로 결심한 모양이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아내는 어제도 자꾸 나비 효과란 말을 내 앞에서 반복했다. 아내의 성품이 워낙 유변스럽지 않고 박소한 탓에 정이 가고 믿음직스럽지만 이번 결정은 아무래도 오판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아내는 오랜 교직 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익숙한 난공불락의 의지를 품고 있었다. 물론 생계만개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아내의 머릿속을 눈두렁의 황소개구리처럼 왈왈대며 달려드는 모양이다. 아내가 말하는 나비 효과는 브라질에서의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대기에 영향을 주어 그 영향이 시간이 흐르면서 증폭되어 결과적으로 미국을 강타하는 텍사스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나온 말이다. 문제는 아내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나 사건이 향후 예상치 못한 결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모양이다. 그 생각에 따르면 행복해진 자신으로 인해 주변과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작지만 소중한 진리를 어머니를 통해 배우고 알았으니 그걸 무시 못한다는 것이다. 아내는 자는 척하고 누워있는 나를 흔들어 깨우더니 강하게 자신의 결심을 토로했다. 어머님의 희생으로 편히 산 지난 25년이 어머니의 플러스 라이프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내 욕심으로 모른 채 하면 나는 마이너스 라이프를 사는 꼴이 되어요. 지금 어머니는 노경에 이르러 우리의 애정과 동정을 바라는데 우리가 무정하게 어머니에게서 그걸 거두어버리면 이건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그건 무거운 짐이 되어 일생 나를 지옥에 사는 것처럼 찍어 누를 거예요. 자정이 넘는 시간에 어머니의 방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들려왔다. 놀란 우리 부부는 어머니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여전히 신혼방으로 분홍 불빛이 비치는 방에 백발을 풀어헤친 어머니가 울상을 하고 외마디 고함을 내질렀다. 우리가 들어서자 아내를 향해 어머니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울부짖었다. 초년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어머니를 감싸 안으면서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면서 고갯짓을 했다. 초년이 벌써 일주일 동안 나에게 밥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다. 배가 고파 죽겠다. 어서 밥을 다오. 아내는 즉각 쟁반에 밥과 반찬을 준비해서 대령했다. 그런 며느리를 환한 표정으로 흘겨보다가 쟁반을 발로 걷어차고 이번에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초년이 내가 아끼는 큰 반지를 훔쳐갔어. 내가 오늘 아침에 분명히 내 두 눈으로 보았는데 지금 열어보니까 없어졌어. 우리 집에 그 반지를 탐낼 사람은 초년뿐이 없어. 어서 내놔. 아내는 반지를 찾아서 어머니 손에 끼어들이면서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고함을 쳤다. 너 지금 이걸 슬쩍 다시 가져와서
나를 속이고 있어. 분명히 네가 훔쳐갔는데 내 아들이 곁에 있으니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다. 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아내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제가 연휴라 며칠 모셔보니 이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의 기복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젠 양로보호사를 쓰기도 힘든 상태예요. 지금 우리 세 아들이 30줄이 들어섰으나 할머니가 이러니 장가갈 생각도 모두 접고서 울상을 하고 할머니 걱정으로 모두 마음에 근심이 많으니 그것도 문제가 되네. 그러니 이젠 우리 어머니를 시설로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내 주장에 아내는 강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나도 고집을 꺾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이런 상태는 치료제는 없고 다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만 있다는데 전문 의료진이 돌봐야 하는 것이야. 어머니를 위해서도 전문인에게 맡겨야 마땅한 거야. 그래도 아내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기만 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25년간 우리 아들 셋을 받아 키웠고 당신과 내가 편히 직장 생활하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신 분이니 우리가 돌보자고요. 그간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낸 강한 날갯짓과 혼신을 다한 몸짓에 이제 제가 어머니를 향해 응답하여 그런 날갯짓과 몸짓을 보낼 때가 되었어요. 내 친구 의사에게 물으니 절대로 가정에서 돌보지 못한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걸린 이 병은 단백질 덩어리가 머릿속에 쌓여 의식 변화의 폭이 심해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환자를 전문 시설에 맡기고 식구들은 평상시 삶을 살라고 강권하더군. 나비의 단 한 번 날갯짓에도 세상이 변하는 법인데 어머니는 날갯짓뿐만 아니라 혼신을 다해 저희 가정을 25년 돌봤어요. 우리 집에 남자가 4명, 저까지 5이서 애써보고 온 가족이 손을 들면 시설에 보내는 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사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일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생각으로 전 너무 괴로워요. 아내는 결국 일생을 바쳐 꿈꿔오던 자신의 길을 접고 학교에 사표를 내고 독박 간병에 들어갔다. 반년을 해오다가 아내는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다. 어머니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날이면 집을 찾아오지도 못할 지경이다. 목에 주소와 연락처를 새긴 목줄을 매달아 놓아야 했다. 그렇게 다정하고 사근사근했던 분이 무표정하게 뚱한 얼굴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입술을 실룩이며 혀를 지속적으로 내밀고는 혼자서 무엇이라고 중얼거렸으나 발음이 부정확해서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 힘들었다. 밤마다 수면 장애로 부스럭거리다가 낮이면 기면 상태로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그나마 발을 질질 끌지만 부축하면 걸을 수 있어 대소변을 볼 수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발을 조쫌조쫌 내디디며 거의 보행이 불가능해서 아내는 이런 어머니를 끌어안고 화장실을 드나들다가 쓰러져서 내가 아들들과 함께 퇴근하여 들어가니 두 사람이 모두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다. 여보, 괜찮아? 우리도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면서 마음이 조마거려 제대로 일하기 힘들다. 아내는 간신히 일어나 내 발에 안겨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다행히 아들이 셋이고 당신이 있으니 교대를 합시다. 날마다 쌓이는 정신적 고갈을 채우기 위해 제가 홀로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운동을 하든지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다스려야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남자들 넷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제가 밖에 나갈 수 있도록 나만을 위한 시간을 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 셋과 나는 서로 시간대를 맞추면서 아내를 6시에 집 밖으로 내보내고 교대를 하기 시작했다. 아들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할머니를 인해 장가갈 생각은 미뤄놓고 직장을 나가고 있어 저녁 근무가 잡힌 날이 아니면 모두 함께 모여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1년이 흐르자 아내가 갑자기 가족회의를 소집하고 선언했다. 우리가 집에서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환자 자신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전문인들이 돌보는 요양병원으로 보내자. 너희들도 모두 가정을 만들어 독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환자가 연하곤란을 겪지 않으니 그게 참 감사할 뿐이다. 아내의 입에서 전문의학 용어인 연하곤란이란 어려운 단어가 튀어나오자 나는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제의에 모두 놀란 표정이었으나 이제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낼 마음을 속으로 모두 준비한 상태라 묵묵히 긍정하는 눈빛을 서로 주고받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간 할머니를 저녁에 돌보며 모두 지친 상태였다. 다음 날 아내가 어머니가 입원할 병원을 물색하여 찾아냈다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다행히 입원하는 날이 휴일이니 남자들 넷이 어머니를 모시고 그 병원으로 오라고 정확한 주소와 길을 설명해 주었다. 다행히 집에서 가까운 곳이고 뒷산을 끼고 있는 외진 곳이라 공기도 좋다고 그곳 풍경과 요양병원 내부를 찍은 사진들을 식구들 앞에 내놓았다. 갑자기 어머니를 시설에 넣으면서 아내의 몸에서는 찬바람이 일었다. 그간 아내와 살면서 내가 아득하게 잊고 있었던 모나리자의 슬픈 미소를 짓기도 하고 언뜻 보면 정말 기쁘게 웃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식구들을 둘러보았다. 아내의 그런 미소 때문일까? 쉬운 지름길을 놔두고 여직 힘들게 애둠길을 택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아내는 미리 가서 어머니가 입원할 병실도 보고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 남자들 넷은 아내가 미리 챙겨놓은 가방을 들고 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무엇인가 느꼈는지 어머니가 갑자기 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밤마다 귀신들이 나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구나. 모두들 보고 싶어서 어쩐다니. 그러자 나는 이마 위로 흩어진 반백을 끌어올리며 흐느꼈고 손자들은 모두 할머님을 껴안고 통곡했다. 울음은 전이 되는 것일까? 특별히 막내 손자의 울음소리가 제일 컸다. 세 손자 모두 할머니의 빈 젖꼭지를 빨면서 엄마처럼 생각하고 할머니 품에서 자란 탓일까? 저들이 울음 끝이 질기고 너무나 슬프게 흐느껴서 가장인 내가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등에 업으려 하니 막내가 등을 내밀어 할머니를 가볍게 업었다. 양로병원까지는 자가용으로 15분 거리였다. 아내는 이미 이런 곳에 보낼 준비를 한 것일까? 1년 전에 이곳 도심지의 변두리로 이사를 해놓고 그 근처에 병원까지 봐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다지 크지 않은 양로병원은 들어서는 입구부터 가정 냄새가 물씬 고여 있었다. 돌확들이 들어가는 길에 질비하고 아기자기한 화단이 마음의 푸근함을 안겨주었다. 사무실에 들려 정혜진 어머니의 방으로 인도를 받자 수간호사가 오더니 어머니를 전담할 양로보호사를 소개하겠다고 들어왔다. 아내는 어디를 간 것일까? 나는 아내를 찾느라고 병실 문 밖을 기웃거렸다. 조금 있더니 아내가 이곳 직원의 유니폼을 입고 들어섰다. 아니, 당신이 왜 그런 복장을 하고 여기에?
바로 제가 우리 어머니를 돌볼 요양사예요. 우리 4명의 남자들은 모두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요? 1년간 남자들이 저녁에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대에 내가 요양사 자격증을 따서 여기 어머니가 거할 병원을 정하고 취직을 했어요. 4명 남자들은 모두 놀라서 뻥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일주일에 닷새는 매일 아침 여기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수 있어요. 주말에는 남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문 안 오고 나는 집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도 근로계약을 해서 수당을 받으면서 우리 어머니를 돌보니 얼마나 좋아요. 꼭 먹고 알 먹고죠. 이제 우리 아들들 모두 장가도 가게 되었네. 이제 나는 며느리를 셋이나 한꺼번에 보게 되었구나. 아내는 우리 모르게 그간 이론, 실기, 현장 실습까지 240시간의 교육에 참여하고 치매 전문 교육까지 받은 뒤 시험을 보고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우리 집 근처에 제가 방문 요양센터에 취직하고는 어머니를 입원시킨 것이다. 그때 아내를 바라보는 눈물 어린 내 눈에 아내의 등 뒤 창가에 보이는 뒷산이 모나리자의 초상화 배경에 서린 종교적 신비함이 스멀거리더니 아내의 얼굴이 모나리자처럼 특이한 웃음을 잔뜩 머금고 내 눈앞으로 와락 안겨왔다. 아내의 스마일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서린 어리뜩한 미소가 아니고 진짜로 신비한 미소였고 내가 처음 아내를 보았을 때 반한 이유가 명확하게 느껴졌다. 아내의 이런 날갯짓이 내 마음에 토네이도로 불어닥쳐 나는 아내를 와락 껴안았고 손자들 셋은 할머니를 껴안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웃어댔다. 단 한 사람, 백발의 면류관을 쓴 무소증에 걸린 환자만 혼자서 웃어대는 우리 가족들에게 망부석처럼 덤덤히 멍한 시선을 던졌다.